남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도 아니었고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병원을 오가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습니다. 처음엔 저도 함께 병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집에서 멀었고 남편은 오래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누이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병원이 하나 있어요. 아는 의사가 있는데 오빠 상태 잘 봐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거기가 낫겠다. 너도 왔다 갔다 하기 편할 거야. 그렇게 남편은 시누이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엔 잠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다시 집 근처로 오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면회는 점점 줄었고 병원 소식은 시누이를 통해서만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으시대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그런 말들만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간섭하는 것 같을까봐, 괜히 예민한 아내로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믿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분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는 남편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정분이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살아 있습니다. 숨도 쉬고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도 없는 사람처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11시쯤이었고 집안은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였습니다. 하루 종일 밀린 집안일을 정리하고 겨우 몸을 눕히려던 참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누이 김영숙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전화를 받자 김영숙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위독하다고 빨리 내려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챙길 생각도 못했고 집안을 한 번 더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불을 껐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을 때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실감났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서자 창밖은 캄캄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제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꼭 쥐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전화도 다시 걸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더 나쁜 말을 들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대신 속으로 계속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제발 조금만 버텨달라고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밥을 차려주고 옷을 다려주고 아플 때마다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쉽게 떠날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화는 준비하라는 전화라는 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특유의 냄새와 밝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짧은 복도를 걷는 동안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고 간호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착하시기 조금 전에.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울지도 못했고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았고 그제야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로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누가 옆에 있었는지도 흐릿합니다. 다만 분명히 기억나는 건 모든 결정이 제가 없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장, 날짜, 빈소, 상주.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왔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상주 명단이었습니다. 시누이 김영숙, 조카 김민준, 조카 김민서. 그 아래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름을 훑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상주도 가족도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조문객 한 사람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사람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신지.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람이요. 그 말을 듣자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이 장례식에서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요. 누군가 일부러 저를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빈소 안은 북적였지만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시누이 김영숙은 조문객들 앞에서 상주로 서 있었고 조카들은 바쁘게 움직이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은 국밥이 앞에 놓였고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게 입에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숟가락을 몇 번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국밥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숙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눈물을 닦았습니다.
올 자격조차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시누이와 조카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일부러 들으려 한 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고 문틈으로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을 뿐입니다. 김영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뒀으니까 이제 저 여자 손에 넘어갈 일은 없어. 조카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배우자 상속분이 있지 않아요? 그러자 김영숙은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본 척 하는 거야. 우리 오빠가 평생 번 돈을 저 여자 딸이랑 저 여자가 나눠 가지게 둘 수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장례식은 남편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라 저를 밀어내는 자리였다는 걸요. 이 장례식장에 제가 설 곳이 없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자리였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삼촌 빚 다 갚아준 건 숙모잖아요. 그 말에 김영숙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오빠 돈으로 갚은 거야. 오빠가 벌어온 돈이지 저 여자가 번 게 뭐가 있어?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돈 쓰기만 했다는 말이 뒤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30해 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일들이 그 사람들 입에서는 한 줄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고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저를 장례식에서 지운 이유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스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참으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사실만 마음속에 남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장례식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었습니다. 그 예감은 막연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외투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직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다는 사실이 더 현실감 없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실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다 보니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남편이 들고 다니던 것도 아니었고 제가 본 적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약한 사람이었다고 누이와 조카들이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거절하지 못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한 걸 알면서도 가족인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누이의 말에 또 넘어갔다. 미안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널 지켜줄 거라 믿는다. 그 애는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글을 다 읽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도 않았고 눈물이 바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채운 감정은 허무함이었습니다. 30해를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말이 미안하다는 말뿐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이 돼서야 현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수첩을 건넸고 수연은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 장례식은 아빠를 보내는 자리만 아니었어요. 엄마 인생을 끝내려는 자리였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묻자 수연은 그동안 혼자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고모와 조카들 명의로 집이랑 상가를 하나둘 넘기고 있었다는 것, 엄마한테 말하면 가족을 의심한다고 화낼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혼자 증거를 모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연은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서 싸운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두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라고 느끼던 그 시간 동안 제 옆에는 이미 누군가가 저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딸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제가 설 자리가 남아있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주 짧게나마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잠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견뎌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녘에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울고 싶지도 않았고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한 생각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물맛이 느껴진다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먹는지도 마시는지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을 때 전날 수연이 놓고 간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였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저 그 자리에 두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봉투를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봉투 안에는 복사된 서류들이 차분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 상가 관련 자료, 계좌 내역 정리본. 저는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모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과 손이 많이 간 자료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수연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다는 말, 혼자서 조용히 정리해왔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조금 더 밝아올 즈음 수연이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밤새 마음이 쓰여 잠을 거의 못 잤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고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였다고. 아빠가 고모랑 조카들 명의로 자산을 하나씩 넘기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요.
그때 엄마한테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았고 오히려 가족을 의심한다고 화낼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제 앞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는 싸우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고, 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완전히 빈손으로 밀려나지 않게 하려고 준비했을 뿐이라고요. 직접 나서서 소리 지를 생각도, 누군가를 무너뜨릴 생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정리해 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화가 나서 움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전 수연은 몇 통의 전화를 했습니다.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 전화 내용은 길지 않았고 말투도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해둔 자료가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섭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되돌릴 수 없는 문턱을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는 단계로 들어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상가 관련해서 명의신탁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넣을 거라고요.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산이 더 움직이지는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금 관련해서도 상속사기 정황으로 조사를 요청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끝나는 일은 아니라고, 대신 시작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수연이 준비한 자료들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다는 말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조사에 착수했고 절차가 시작됐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도요. 이상하게도 그 기다림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장식장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들이었습니다. 대신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지키겠다고요.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며느리로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서보겠다고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조용했지만 안에서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제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요.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전해졌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직접 연락한 적도 없었지만 소문은 늘 이상한 방식으로 먼저 퍼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 김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받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벨이 울리도록 두었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김영숙은 처음에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장례 잘 치렀다는 이야기,
몸은 괜찮냐는 말, 오빠 생각나서 잠은 자느냐는 말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투가 김영숙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영숙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상가 쪽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고 확인 중인 게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김영숙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런 걸 왜 이제 와서 들춰보냐는 말, 가족끼리 좋게 끝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듣다가 처음으로 제 입장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이니까 더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조카 김민준에게서도 연락이 왔고 예전에는 명절에만 안부를 묻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두 같은 말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자, 괜히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좋게 정리하자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좋게 정리하자는 말을 꺼내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절차는 시작돼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은 그 과정을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조사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사이 자산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에 안도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결과보다도 이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김영숙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명령하듯 말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게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 번은 집 앞까지 찾아와 문자를 남겼습니다. 잠깐 이야기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도 도망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준비가 된 사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집을 정리하고 잠깐씩 산책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소리를 높이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쪽에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상대가 먼저 조급해질수록 우리는 더 차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판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상대도 느끼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49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에는 비가 조금 왔고
창밖 공기는 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침대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늘 검은 옷만 꺼내던 손이 그날은 망설임 없이 다른 옷으로 향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사줬던 밝은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몇 번 입지도 못하고 옷장에 깊숙이 걸어두었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입는데 낯설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옷이 어울리는 사람이 지금의 저인지 잠시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어울리게 만드는 건 옷이 아니라 제 표정이라는 걸요. 저는 깊게 숨을 한 번 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서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49제 장소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영숙도 있었고 김민중과 김민서도 보였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저를 보자 잠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신기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고 남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슬픔이었습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보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는 슬픔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영숙이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사람들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크게 말하지 않았고 감정을 실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보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중과 김민서도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숙모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들은 늘 당연한 일이었고 제 몫은 늘 나중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써왔습니다. 저는 김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이미 시작된 절차들은 멈추지 않을 거고 없던 일로 덮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김영숙은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처음으로 찾으러 왔다고요.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고 대신 살아주지 않고 제 이름으로 서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김영숙은 시선을 피했고 조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큰 소리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요. 자리를 떠나며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삶을 살겠다고요. 49제가 끝난 그날 저는 상주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자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습니다. 49제가 끝난 뒤 하루 이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조용함이 불안했을 텐데 그때의 저는 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계절이 조금씩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고 해가 뜨는 시간도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같은 아침을 맞이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군가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었고 오늘 뭘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들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바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결과에 매달렸을지 모릅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 제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마음을 쏟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제가 다시는 밀려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수연과 저는 가끔씩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집 앞 나무의 잎이 얼마나 남았는지, 저녁엔 뭘 먹을지 같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제 삶을 함께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다는 거요.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중년 여성 대상 상담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재산 문제나 권리 상담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는 그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밀려나는 기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상담실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산 이야기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안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전해주었습니다. 해결책을 주지는 못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말만은 꼭 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끔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정분이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과 함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었던 제 모습도 있었고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기다 말고 조용히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죽은 줄 알았다고요. 장례식장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을 때 정말로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고요. 딸은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냐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요.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완벽하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지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의 결정으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 오늘도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제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의 저는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분노가 먼저였나요? 아니면 답답함이었나요? 혹시 저런 일은 남 얘기지 하고 넘기셨나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면서 정작 자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문득 떠올려 보셨을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늦게, 조금 조용히 자기 자리를 찾은 한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가 잠깐 멈춰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만복 받으세요.